자, 오늘 시는 194페이지짜리지? 네. 자, 이육사 작품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육사에 꽃이 있고, 그 다음에 노정기, 뒤에는 자야고, 청포도, 그 다음에 광야, 교목, 절정, 그 다음에 소년에게라는 작품이 있는데, 다 중요한데, 일단은, 한 3개만 골라보자. 자, 105번 꽃, 이육사. 해보자. 누구부터지? 승민 읽어보자. 꽃 이육사.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에 먹는 날이요.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웅적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한바다 복한 용소성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화상의 물이더라.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오케이. 이육사 선생님의 꽃이라는 작품이지. 동방,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지. 하늘도 다 끝났다. 뭐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말이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지. 그때에도 그런 상황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 말은 뭐야? 역설적으로 뭐 한다는 거? 이런 힘든 상황에 오히려 꽃이 핀다. 그래서 꽃은 당연히 뭐야? 광복의 열정. 조국을 위해서 뭐 하겠다? 희생하겠다라는 의지. 이게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야. 왜? 상황이 더 어려우니까.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웅작거려. 그러니까 북쪽 툰드라는 진짜 동토 지역이잖아. 계속 얼어있는 지역이잖아. 그 속에서도 뭐 한다는 거야? 눈 아래 꽃 맹아리가 있대. 꽃봉오리가 있대. 희망은 있다라는 거.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니,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온다.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광복되기를 기다리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야. 꼭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이다. 한바다 복판 용소숨 치는 곳. 아주 그냥 뭐하는 거야? 역동적인 곳. 광복의 순간에 기뻐하는 곳이겠지.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꽃이 막 피어난 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광복이 된 조국을 상상하는 곳이지.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그러니까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이지. 여기서 내가 너를 부른다는 건 뭐야? 여기서 내가 광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자, 이육사의 꽃. 여기서 그러니까 꽃은 뭐인 거야?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버릴 수 없는 희망, 그치? 자기 희생, 이걸 얘기하지. 자, 노정기 벗어나고 자야국 벗어나고 청포도, 이육사의 청포도. 용진 읽어보자. 청포도 이육사. 우리 고정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끓으며 얼얼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대가 굳게 밀려서 오면 내가 닫았으면 뒤에 세탁기로 그러는 거. 건조기랑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지수는 흠뻑 적셔도 좋으는 하이야 우리 식탁인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7월에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인데, 이제 이 시절에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누구겠어? 광복이겠지. 그치? 그래서 아이야, 우리 식탁인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손님에게 뭐야? 하얀 모시 수건이 청포도 먹으면 손을 닦으라는 거지. 그만큼 아주 굉장히 잘 대접을 한다는 의미겠지. 이제 광복을 기다리는 마음이지. 자, 그 다음에 광야 말고 자, 절정 읽어보자.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을 새치기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공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냐. 한발 제기가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면 눈이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징인가 보다. 자, 절정이라는 게 어떤 클라이막스라는 얘기겠지.
매운 계절의 채찍 역시 아까 얘기한 광야에서처럼 뭐 하는 거야? 아주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야.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이제 끝간데까지 갔다라는 얘기야. 이육사의 어떤 삶으로 얘기하자면 조선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만주 땅으로까지 온 거야.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역시 이것도 너무나 뭐 하는 거야? 아주 절박한. 더 이상 어디 갈 곳도 없다라는 얘기야. 서리빨, 칼날짓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즉, 뭐야? 포기하고 싶은 거야. 무릎 꿇는다는 건 포기하는 거고, 지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어디다 그래야 되냐?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아주 그냥 극한 상황을 얘기하지. 칼날 위에 서 있으니까 이 중심이 안 잡아서 몸을 좀 이렇게 틀고 싶어도 틀 그런 공간조차도 없다. 이러매라는 게 뭐야? 아주 절박한 순간에 오히려 뭐 한다는 거야? 눈 감아 생각해 볼게. 눈을 감는다는 게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너무나 절박한 순간이니까 오히려 그냥 내면으로 침체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겨울이라는 건 뭐야? 아주 극한 상황, 아주 힘든 상황은 강철로 된 무지개. 무지개는 우리가 어떤 희망, 꿈, 그지?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상징하잖아. 그런데 강철로 된 무지개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룰 수밖에 없는 희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극한 상황 속에 오히려 내 희망과 꿈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강해진다. 그렇지, 강해진다. 오케이. 자, 이육사. 자, 이육사에 대해서 읽어보자. 내 여기 가는 노래 시를 부르라. 안동에서 태어난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이다. 그의 외가와 친가는 모두 일제항고한 애국적인 분위기였다. 그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나 일찌감치 1925년 독립운동 단체인 A열단에 가입하였고 중국과 일본을 배경으로 활동하였다. 1926년 잠시 귀국했을 당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3년을 받고 투역되었던 그는 당시 수감번호인 264번을 따라서 그의 호 육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출국 후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11채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는 1933년 귀국하여 시를 창작하기 시작해 1935년 신조선에 황혼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그 후 그는 시뿐만 아니라 한시, 시조, 평론, 논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특히 신석주, 김광균 등과 자우선 1937년에 발간하여 그의 작품 세계를 확립하였으며 조감, 문장 등에 계속해서 시를 발표하며 시작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1944년 북경 감옥에서 옥사하기 전까지 총 17회나 투옥되는 적극적인 독립투사의 모습을 보인다. 그의 시집 육사 시집 1946년은 그가 죽은 후 신석주 등 그의 친구들이 유적 26편을 모아 발간된 서적이다. 이렇게. 자, 죽음도 두렵지 않던 강인한 남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 현대시는 여성적 어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육수는 남성적이고 강인한 어조를 사용하여 죽음을 초월한 정신저항을 시를 통해 드러냈다. 그의 대표작이라 일컬어지는 광야 절정에 드러나듯 그는 민족적 상황을 소재로 삼아 강렬한 저항 의지를 나타냈으며 굽히지 않는 민족 정신을 장엄하게 노래하였다. 이런 점이 그가 진정한 현실 참여 시인이라 평가받는 이유이다. 그의 짧은 인생에서 17의 투옥 생활 역시 그의 격렬한 저항 의식을 증명한다. 실제 그의 치열한 투쟁의 과정에서 오르난 그의 시는 실천적 의 의지 표명이며 반민족적이고 비인간적인 식민지 현실 극복과 민족해방이라는 희망에 대한 믿음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육사의 저항시는 강인한 비장함의 낭만적 분위기를 남아 새로운 저항시의 장을 열기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보자. 미래지향적 역사 의식을 지닌 시인 이육사는 그가 꿈꾸던 우리 조국의 모습을 당시의 어두운 현실에 투영한 상상력을 통해 형상화하였다. 청포도와 같이 현재 조국의 모습에 미래 실현될 이상세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가 꿈꾸던 이상세계에 대한 기다림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역사가 보다 완전한 곳으로 진보 발전한다는 그의 역사의식을 전제로 한 민족 해방의 확신이 반영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두운 현실에 저항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을 드러냈다. 광야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나 꽃에 너를 보노라 횡포도에 내가 바라는 손님은 앞으로 다가올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초인 사상과 선구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희망찬 미래를 노래한 이육사는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베이징 감옥에서 죽음으로 저항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건 읽었던 기억나지? 6학년 실실에서 기억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일제시대까지 이제 개화기부터 일제시대까지 문학작품이야. 그래서 여기 한 챕터가 이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광복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작품이 나갈 거야. 다음 주에 이제 208 읽고 시작한다. 자, 왕조 백제 읽어보자. 원조 BC 18 AD 28 다루기로 내려주고 구루 사랑 9일 286 책의 분서 비루 344 계획 근초 공부소 16 진사 아신 전지 구이신 비유 45 개로 475 문조 성근 동성 무령 523 성554 위덕 해분모 의자 영국도. 자, 고성성학 가자. 근데 그거 자, 글자. 역사를 알면 전거 가감하지 않다. 너무 전전 건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알지 못할 추억이 생기면 전전 반칙이다. 실패를 전화기복으로 하면 오히려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 교육을 듣겠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절차 탕마해야 한다. 그다음에 조강지초와는 떨어지기 힘들다. 조삼모사 같은 꾀에는 넘어가지 말자. 그랬어요. 정조지와 빠졌네. 316쪽. 아니 안 쓰는. 정조를 안 쓰는 거. 자, 320쪽. 조장. 자, 도울 조자에 잘할 장자야. 돕는답시고 잡아당겨서 억지로 뭐 한다는 걸 잘하게 한다. 조장한다. 자, 결국은 이렇게 조장하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뭔가 억지로 뭐 한다는 거? 억지로 키우고 만든다는 뜻이야. 자, 공손추가 스승인 맹자에게 호연지기에 대해 물었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단지 기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빨리 자라게 하려고 억지로 돕거나 하면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송나라 때 어떤 사람이 모를 심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잘 자라지 않은 것 같아 몹시 초조했다. 어느 날 그는 논으로 달려가서 모를 조금씩 위로 뽑아 올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아, 오늘은 몹시 피곤하네. 모가 자라도록 도와주었거든. 조장했다 이 말이지. 깜짝 놀란 가족들이 논에 가보니 이미 모가 다 말라 죽어 있었다. 이 이야기 끝에 맹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세상에는 송나라 사람처럼 어리석은 이가 적지 않다. 심기만 하고 김도 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옳지 못하다. 그렇다고 자라나는 것을 도우려 한다면 도리어 국식을 해치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아이가 반에서 회장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회장을 하도록 조장하면 어떻게 돼? 회장이 된다 그래도 아이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회장이 되고 안 된다 그래도 아이가 어떻게 돼? 자기 자율성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엄마 탓을 하겠지. 엄마 때문에 떨어졌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장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뭔가를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뭐 한다는 인위적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가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좌단. 자, 왼자의 우통벗을 단자, 즉 우도새 왼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같은 편에 선다라는 뜻이야. 동의한다는 뜻이야. 자, 동의하는 사람은 나랑 같은 편이라는 뜻으로 왼쪽 어깨를 드러내시오 이렇게 했을 때 왼쪽 어깨를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좌단.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좌단한다 그러면 같은 편이 된다. 같은 독립을 한다는 거죠. 주지육림은 술로 이루어진 연못과 고기로 이루어진 숲이라는 뜻으로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그지? 그러면서 낭비하는 그런 술자리를 주지육림이라고 표현하지. 옛날에 정말 이렇게 뭐 했다라는 거야? 연못을 술로 채우고 그 다음에 연못 주변에 있는 나무는 고기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그렇게 술과 고기를 마셨대. 그만큼 호화롭고 낭비스러운 사치스러운 술잔치를 얘기하겠지. 자, 그 다음에 중마고는 어릴 때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로 만든 말을 같이 타고 놀던 친구, 어린 시절 친구. 그 다음에 중과부족, 적은 수로 뭐 한다는 거야? 많은 수를 대적하지 못한다. 중과부족이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도 상대가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막아낼 수가 없다. 중과부족이다. 이거는 숫자로 어떻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지록이나 사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 말이라고 얘기한다. 지록이나. 네, 이거는 진시황하고 관련되어 있지. 진시황이 죽자. 진시황이 이제 자기가 정복한 통일한 전국 시대를 통일했잖아. 통일한 지역을 순회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순회하다가 진시황이 죽어. 자, 그러니까 황간 조고가 진시황이 죽었다는 걸 알리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그지 순행을 해. 그러면서 진시황의 아들 태자한테, 부소라는 태자한테 편지를 보내. 뭐라고 보내냐면 진시황이 쓴 것처럼 너는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지 않고 나라에 그지 손해를 끼쳤으니 자결을 해라. 이제 이 태자가 아버지한테 대한 효심도 깊고 얘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 말씀이란 잘 듣는 아이니까 그 편지를 읽고 실제로 자결을 해버려. 자, 이렇게 자결을 하자 어리고 어리석은 어린 호해라는 왕자를 2세로 발표를 해. 이해가 가? 그리고 진시황이 죽었다고 발표를 하고 호해를 왕으로 내세워. 그러니까 실제로 통치는 누가 하는 거야? 황간 조고가 하고 이 호해는 그냥 허수아비 왕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황간 조고가 많은 신하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신하들이 호해 왕 편인지 황간인 자기 편인지 그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신하들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황간 조고를 따르는 신하들은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 저것은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황간 조고를 따르지 않는 신하들은 저건 말이 아니다 얘기했겠지. 나중에 이제 황간 조고가 저건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자기한테 반대한 신하들 기억했다가 다 어떻게 죽이지. 그래서 지록이마라는 건 결국 뭐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뭐 한다는 거? 업신여기고 이걸 뭐 한다 해야 되나? 업신여기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지피지기 백전불패는 잘 알 거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뭐 한다? 100번 싸워서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착벽투광까지 하면은 여기 보면 벽을 뚫고 들어오는 작은 저 불빛으로 뭐 한다는 거야?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야. 고생을 이겨내고 공부함을 비유하는 말이야. 자, 이 비슷한 말이 형설지경 알지? 자, 중국 전한 때 광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기름을 사지 못해 밤에는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광형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이웃집에 불빛을 빌려 책을 읽은 것이었다. 그 당시 고을에 문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집안이 부유하고 책이 많았다. 광영은 그 집에서 품을 팔면서도 품삯을 받지 않았다. 문시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광영은 이렇게 대답했다. 품삯 대신 가지고 계신 책을 읽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시는 광영의 말을 기특하게 여겨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한 덕분에 광형은 나중에 태학의 박사가 되었다. 요즘으로 하면 서울대 교수님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착벽투광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330페이지까지. 자, 따자 꺼내보세요. (30에서 37페이지지)
자, 음운 축약 탈락 첨가 맞지? 네. 31쪽 1번에 XO, XOO, X 2번에 1번에 기억 디귿 2번은 니은 미음 3번에 리을 비읍 3번에 1번에는 어떻게 써야 돼? 리을 히읗 옳지 2번은 빨 갖고 할 때 히읗자 받침이지 네. 자 3번은 바르질 4번에 닿으면 할 때 히읗자 받침 5번에 잘해서 잘라서 6번에 쌍기역에 꺼서 7번에 메인 맨입 할 때 비읍자 자 어휘로 개념 확인 축약 거센 소리 모음 탈락 첨가 자 내신 실전 문제 32에서 33쪽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세워에서 세? 그렇죠 어휘에서 아이지 그 다음에 쇠에서 아이에서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이 쇠요 그 다음에 4번에 2 5번에 4 6번에 1 7번에 2 8번에 니은 9번에 4 10번에 4 11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실력 향상까지 가야 되나? 네, 이거 다 풀고 있어요. 34에서 37쪽 실력 향상 문제 1번에 1, 2번에 3, 3번에 1, 4번에 2, 5번에 1, 6번에 5, 7번에 기억은 자음 축약, 니은은 국의 음악 8번에 4, 9번에 4, 10번에 1, 11번에 4, 12번 10번에 1, 11번에 4, 12번에 5, 13번의 기억은 두 음운이 만나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운 축약 니은은 두 음운이 만나서 하나의 음운이 사라지는 음운 탈락 자 14번에 1, 15번에 5, 16번에 4, 17번에 2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갖고 뭐가 끝난 거야? 음운이 끝난 음운 자 다시 한번 펼쳐봐봐 음운 1번이 끝난 거야 자 여기서 여기 보면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이라고 했지 음운 체계는 뭐가 있어? 모음 체계, 자음 체계 음운 변동에는 끝소리 주치, 동안 축약, 탈락, 첨가 오케이? 자 10페이지 보면은 이제 음운이라는 건 뭐야?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작은 단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지? 그래서 은은 음과 운으로 나뉜다 그랬지 음은 뭐야? 분절 자음과 모음같이 마디를 나눌 수 있는 의미를 가져오는 것을 뭐라 그래? 음소 운소는 뭐야? 소리의 길이나 높낮이 색이 그래서 합쳐서 운 그치?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뭐라 그래? 음운 그치? 그래서 음운의 첫 번째가 뭐야? 모음 체계 그래서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 그래서 단모음은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표 전설 후설 그 다음에 뭐였어? 입술 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술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뭐였어? 고 중 저 그래서 후설문을 먼저 외우면 된다 그랬지 의어와 우어 그 다음에 세우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의에 위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이중 모음이지 두 개의 모음을 이어서 소리 내는 것과 비슷한 이중 모음이라는 거. 자 뒤에 넘겨 보면 이제 뭐가 나와? 자음 체계 운 중에 음소에 해당하는 거지. 음소에 해당하는 두 번째 자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돼?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지는 등의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라고 했어.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맨 앞에서 입술, 잇몸, 셋입, 여린입, 목청 이렇게 쭉 앞에서 뒤로 들어간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왼쪽은 파열, 파찰, 마찰. 그 다음에 비음, 융. 그리고 파열 파찰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선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선소리 마찰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중심부터 잡으면 된다 그랬지 셋입 처리에 셋입 천장이 지읒 쌍지읒 치읒 그리고 그지 비읍 디귿 기역 시읒 히응 그 다음에 비음이 모노레일 오케이 비음 유음이 모노레일 그래서 우리 유음이 하나밖에 없지 리을 그 다음에 목청소리도 히응 하나밖에 없고 자, 이 표 기억해야 돼. 자, 뒤에 넘겨보면 이제 또 뭐가 나와? 음운에 대해서 있고, 두 번에 뭐야? 이제 음운 변동에 대해서 하지. 자, 음운 변동의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는 뭐밖에 안 되죠? 가나다라 마바 그지? 그 외의 받침은 7자연 중 하나로 바꿔서 발음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에 대해서 꽃받침과 쌍받침의 발음이지. 그지? 그래서 기역, 쌍기역, 키역은 기역으로, 티귿과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한다는 거. 오케이? 네.
자, 겹받침의 발음 선생님이 이거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그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오케이? 네. 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발음되는 거야? 앞에 거. 그렇지, 앞에 거야. 리을 기억은 기억이 발음되고, 리을 미음은 미음이 발음되고, 리을 피읍은 당연히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되니까 비읍이 발음되는 거겠지? 오케이? 뒤에 거. 자, 이 중에서도 리을 기억 중에서도 넓적하다. 맞게, 그지? 맑게. 근데 맞게 가는 거 어떻게 돼? 얘만 맑게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뒤에 넘겨보면 문제를 끝으로 그 다음에 음은 응어라 그러지?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서 발음되는 거라 그러지. 그래서 동화라는 거야. 그래서 닮는 거야. 그래서 비음아, 유음아, 국외음아가 있다. 그래서 비음이라는 거는 아까 비음, 유음 있다 그랬지? 모노레일에서 유음은 리을이고 나머지 모노, 레일, 알, 비읍, 미음, 그지? 기억, 디귿, 비읍이 미음, 니은, 미음 앞에서는 뭐가 된다? 이응, 니은, 미음이 되는 거. 그래서 국물 이렇게 되는 거. 유음아도 리을이지? 리을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어떻게 된다? 리을로 바꿔서 소리가 나지. 그 다음에 국외음아, 디귿과 지읒이 뭘 만났을 때? 지금까지 지으시 형태수 앞에 모음 이 앞에서 뭐가 된다? 센 쳐주는 지시로 소리 난다. 모음 앞에서. 자, 뒤에 넘겨보면 이제 음은 축약, 탈락, 첨가. 지난주에 했던 거지 이게. 그래서 음은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어. 자음 축약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 합쳐져서 카타파치로 소리가 나는 거고, 모음 축약은 그냥 우리가 많이 보인다 그러지. 오히려 모음 축약은 이게 축약된 걸 몰라서 틀린다고 얘기했지 선생님이. 그지? 원래 우리 보통 세, 사이, 그지? 리담루. 그다음에 음운 탈락은 두 형토사가 만나서 한 음운이 아예 어떻게 돼버린 거야? 사라진 거. 동하, 축약, 탈락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자음 탈락은 리을이 탈락되거나 히읗이 탈락되고, 모음 탈락은 아어 탈락이나 의 탈락. 고푸아서인데 우리 그냥 보통 어떻게 해? 고파서. 그래서 이게 뭐가 탈락됐다는 걸 몰라? 의가 탈락된 걸 모른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운 첨가는 두 음운이 만나면서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덧붙는 현상. 대표적인 게 뭐야? 니은이 첨가되는 거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음절이 이야 여여 유일 때 뒷말의 초성 자리에 니은을 첨가한다. 니냐 여녀 유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니은 첨가다. 그래서 손, 니불, 맨, 닙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뭐가 너로 넘어가는 거야? 단어 어휘로 넘어간다. 자, 이거 큰 틀 보면 파란 틀 보면 승인이 봐. 책 좀 봐줘. 자, 단어 어휘. 자, 단어 어휘에 대해서 너희가 네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뭘 알아야 돼? 품사. 두 번째는 단어의 짜임.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야. 그 다음에 어휘의 체계, 양상. 그 다음에 어휘의 의미, 관계. 자, 품사에는 알겠지? 7가지 품사. 그지? 아니, 몇 가지 품사야? 2, 4, 6, 8, 9가지 9품사. 그지? 자, 일단은 체연, 용언, 수식어, 관계한, 독립어. 체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사사. 자, 다 했었던 거지. 그 다음에 단어의 짜임에는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고,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다.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서 어휘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고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있다. 양상에는. 자, 어휘의 관계 보면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다의 관계, 동문, 이의 관계.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품사, 중에서도 체험. 자, 읽어보자. 체험. 몸체 말씀은 개념. 동작에 있는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해에 해당한 특징.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임. 형태가 변하지 않음, 활용하지 않음. 조사가 그룹할 수 있음.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보통 명사.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의 이름에 두루 쓰이는 명사. 예. 나무, 꽃, 바람, 학교, 집, 사랑. 고유명사. 특정하거나 유일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이순신, 한라산, 대한민국. 자립명사. 다른 말에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 사람, 책, 노을, 커피. 의존명사. 앞에 꺼낸 말이 와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 것, 분, 이, 대, 따름, 개, 명.
대명사, 대신할 때, 이름명, 말씀사.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 인칭대명사,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 나, 저, 우리, 저희, 너, 당신, 여러분, 너희, 그, 그이, 이분, 저분, 누구, 아무. 지시대명사,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무엇, 여기, 거기, 저기, 어디. 수사, 세임수, 말씀사, 수량이나 수수를 나타내는 단어. 양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 하나, 둘, 셋, 1, 2, 3. 서수사, 수수를 나타내는 수사.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이거 오른쪽 거든. 아니 헷갈리는 1% 채우기. 헷갈리는 1% 채우기. 수사와 수, 관형사,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 구별. 체언인 수사와 대명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기이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수사,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면 수, 관형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대명사,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면 지시, 관형사라는 것 기억하세요. 예,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 다섯은 수사, 5개의 사과, 다섯은 수, 관형사.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는 대명사. 이 아이는 참 예쁘다. 이는 지시, 관형사. 자, 품사 중에서 첫 번째 체언이지. 체언에는 뭐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수사가 있다. 특별히 선생님이 봤을 때 큰 설명은 없고, 그지? 명사의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자립 명사, 의존 명사.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그지? 보통 명사도 될 수 있고, 자립 명사도 될 수 있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겠지. 고유 명사는 아니지. 근데 자립 명사는 될 수 있지. 혼자 산하고 쓰일 수 있지. 의존 명사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명사가 성격이 다양하다는 거. 그 다음에 수사와 수, 관형사. 관형사는 꾸며주는 거잖아. 수사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체언의 하나이고. 그래서 수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수,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어. 여기 예를 든 것처럼 5개의 사과 했을 때 조사, 5개의 사과, 5개의 사과, 막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을 수가 없지. 말이 어색하지? 이러면 이 5이 수사가 아니고 뭐라는 거야? 수, 관형사란 뜻이야. 그지? 근데 앞에, 그지? 뭐, 둘에 셋을 더하면 5이다. 이 예문에서 5이다 라는 조사가 붙었잖아. 그지? 서술격 조사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인 거야? 수사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려운 거 없고, 양수사하고 서수사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수사는 말 그대로 뭐야? 양을 나타내는 거지. 몇 개인 건지. 서수사는 말 그대로 순서.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거지. 자, 여기까지 풀어보자. 자, 오늘 체언에 대해서 했어. (80에서 93페이지지) 자, 양반 신문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 자, 81쪽에 1번에 니은, 2번에 디귿, 3번에 릴, 4번에 기억. 다 체크했어? 자, 2번에 OOX. 3번에 공명척. 자, 넘겨보면 4번에 여전제, 5번에 1번은 상공업, 2번은 천주교, 3번에 최시영, 4번에 유형원, 6번에 홍경래 나. 자, 그 다음에 내신 다지기 닭부를게 1번에 1, 2번에 2, 3번에 1, 4번에 5, 5번에 2, 6번에 4, 7번에 3, 8번에 2. 뒤에 넘겨보면 9번에 3, 10번에 7, 11번에 2, 12번에 4, 13번에 5, 14번에 1, 15번에 5. 자, 16번 답 얘기해보자. 80에서 93페이지. 자, 통계사 67에서 69. 자, 유럽 세계의 변화할 차례지. 일단 개념 짚어보기 부르면 되지. 이거는 풀었니? 이것도 안 풀었어? 풀었어요. 현우는 풀고?
영준이는 안 풀었다고? 자, XOX 아스테카 문명 맞지? 네. 대서양, 절대왕정, 중상주의, 동인도회사,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내신 다지기 들어가면 1번에 4, 2번에 4, 3번에 가격혁명, 4번에 2, 5번에 3, 6번에 2, 7번에 5, 8번에 3. 등급 올리기 볼게. 1번에 3, 2번에 5, 3번에 1. 자, 4번은 프리드리 2세 계몽사상 서유럽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다. 아닌데. 지금 잘 봐봐. 네. 1에, 그러니까 1 왕, 그러니까 프리드리 2세가 주장한 군주관. 왕이라는 어떤 존재이다. 그지? 그가 펼친 활동. 그지? 자, 프리드리 2세가 주장하는 군주관은 뭐야? 군주는 국가의 제일 공복이다라고 주장하지. 공복. 이해가 가? 공복이란 건 군림한다는 거야. 모두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야. 모두를 노력한다. 공복이다. 그 다음에 그가 펼친 활동은 뭐야? 거기 이제 계몽사상을 수용하고 산업을 장려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또 어떻게? 반영 정책을 펼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토로는 독일의 어떤 휴전 지역을 확보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예. 여기서 요구하는 서술의 문제가 군주관과 그가 펼친 활동이니까 두 가지가 확실히 나와야 되지. 군주는 국가의 제일의 공복이다. 펼친 활동은 한 3-4가지가 되는데 최소한 3가지는 써야 되지. 계몽사상 수용, 종교적으로 관용 정책, 산업장 아니면 순례지인 지역 확보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시민혁명으로 넘어간다. 시민혁명과 국가의 형성. 자, 읽어볼게요. 근데 읽어봐요. 근대 의식의 발전. 과학혁명은 이미 16, 17세기에 들어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라 르네상스 이후 유럽인의 이슬람 과학 수용, 자연과학 발전, 실험과 박사 방조, 과학기구 발명, 남한성 현미경 기업계 등 주요 내용.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해서 지동설 주장. 케플러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고 주장. 지동설 수정 입증. 갈릴레이 만원경 주장. 천체 관측 지동설 입증. 후지를 갔다 올게. 가지고 올게. 낙하 실험으로 새로운 물의 법칙 발견.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 천체의 온도는 수학적으로 설명. 기계론적 우주관 확립. 기타 베살리우스의 인체과학 연구. 합의 혈액순환의 원리 발표, 제너의 종류법 발견 등. 근대 철학과 사상, 근대 철학, 경험론, 베이컨의 기능법 제시, 로크가 계승하여 경험론 주장, 합리론, 데카르트가 연역법을 주장하여 합리론의 토대 마련 발전, 사회계약설, 자연법사상의 바탕을 둔. 이미 자연 상태에 살던 개인들이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사회의 계획을 맺어 국가가 등장했다는 학설. 사상가 홉스, 인간이 홈런 상태를 벗어나려고 상호간 계획을 맺었다고 봄. 강력한 정보 수립 주장, 절대 군주제 옹호. 로크, 개인이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받고자 정부의 권리를 위탁하였다고 주장. 인민의 저항권, 혐오권 인정. 루소, 일반 의지의 형성과 인민 주권의 원리 제시. 로크와 루소의 사상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계몽사상 18세기. 의미, 인간의 이성으로 낡은 관습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 자유, 평등, 옹호, 절대왕정 비판,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 마련. 볼테르, 계몽 군주제에 입각한 개혁 지지, 관용의 원리 주장, 신앙과 언론의 자유 강조. 몽테스키웨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주장, 로쏘, 자유평등 국민 주권의 이념 제시,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기본 제공, 디드로 달랑베르 비과전서 출판 주도, 경제사상 18세기 이론 스미스 등의 자유방임주의 선고, 고전 경제학의 기초 마련, 18세기 유럽의 문화, 미술, 17세기 후아로 공정원, 바로크 유행, 18세기 경쾌하고 섬세한 로코코 양식 유행, 음악 문화, 바로크 음악, 바흐, 핸델, 고전 음악, 모차르트, 베토벤 발전, 고전주의 문학 유행. 제목 자체가 시민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이잖아. 그지? 시민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건 생각부터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승민이가 읽은 파트가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생각이 바뀌었느냐.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뭐라는 얘기야? 과학이라는 얘기야. 과학. 그 전까지는 과학이라는 게 별로 발전을 하지 못했고 다 종교가 모든 걸 중심이 있었는데 과학이 종교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이제 경험주의라든지 귀납이라든지 연역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실험과 연구로 완전히 새로운 진실을 밝혀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밝혀내.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 사고, 생각 자체를 아예 뭐 해버리게 바꾸는 거야. 너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잘 돌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잘 돌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건 아예 완전히 뭐야? 다른 세계관과 우주관을 갖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시민혁명 이전에 뭐부터 먼저 발전했다? 과학.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특히 천체과학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에 해당하는 뉴턴. 기타 이제 베살리우스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겠지. 인체해부. 합의도 마찬가지겠지. 인간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야. 제외 종도법. 다 들어본 사람들이지. 과학사라든지 위인전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야? 시민혁명 이전에 뭐부터 있었다라는 거야? 과학적? 그렇지. 발전, 세계관의 변화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과학적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부분은 천체 물리학자라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근대적인 철학이 생겨. 이 근대적인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경험론과 합리론이야. 자, 경험론은 말 그대로 뭐야? 경험이 중요해. 어제도 태양이 동쪽에 떴어. 그저께도 그랬어. 그저께도 그랬어. 결론 태양은 동쪽에서 떠. 얘가 베이컨의 귀납법 제시. 이걸 로크가 계승하면서 경험론이 되고, 그 다음 합리론은 데카르트가 연역법을 주장해. 대전제. 사람은 모두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의는 뭐야? 코로나는 죽는다. 이해가 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합리적인 그러니까 꼭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꼭 네가 죽는 거를 봐야지만 너가 나는 죽는구나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험론과 합리론은 조금 생각이 다른 거지. 경험론은 뭐 해야 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는 거고. 합리론은 그렇지 않고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근대 철학이 이렇게 종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면 그런 거야. 그럴 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얘가 귀납법과 연역법이 등장해.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왜 왕이 있지? 우리는 왜 통치를 받아야 되지? 국가는 왜 존재하지? 하면 뭐 하는 거야? 정치 철학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사회개혁설이라고 얘기하지. 자연법 사상. 원래 자연 상태에 살던 인간들은 어떻게 했다?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했어. 이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두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로 한 거야? 그런 서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은 거야. 내가 너 안 죽이면 너도 나 죽이지 않고, 그러면 네가 약속 안 지키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어떤 새로운 너도 나도 아닌 제3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그 제3자가 바로 누구인 거야? 국가인 거야. 그래서 국가 권력이 탄생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 없으면 나도 너 죽일 수 있고 너도 나 죽일 수 있고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야? 싸우고 투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 둘의 권리를 누구한테 줘버린 거야? 국가한테. 그 대신 우리는 서로 믿고 안전을 지키고, 만약에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면 국가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거지. 이게 사회계약설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홉스가 뭐라고 했어? 인간이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이해가? 이제 벗어나려고 상호간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이해가? 그 다음에 로크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받고자 정부를 우리가 만든 거잖아. 그런데 그 정부가 우리를 그지 지켜주지 못하면 그런 정부는 뭐하다? 필요가? 없다. 이해가 가? 그지? 그래서 루소도 뭐 일반 의주의 형성과 인민 주권의 제시. 즉 여기 루소는 좀 더 발전해서 그 권리를 우리가 준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의지에 따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등장한 게 뭐야? 계몽 사상이야. 계몽 사상이라는 거 말 그대로 계몽, 꿈에서 뭐한다? 깨어나서 교육을 받는다. 인간은 뭐하다?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계몽 사상. 그래서 미신도 타파하고, 그지? 낡은 관습도, 그지? 타파하고. 그러면서 자유평등을 옹호하게 돼. 그리고 절대 왕정을 비판하지. 왜? 절대 왕정 자체가 왕의 권리는 어디서 왔다? 신한테서 왔다. 웃기고 있네. 계몽주의 입장에서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볼테르. 계몽 군주제에 그지? 입각한 개혁 지지. 그다음에 몽테스키우의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해야 된다. 왜 왕이 모든 걸 다 갖냐 말이 되지? 않는다. 루소 자유, 평등, 국민 주권의 이념을 제시하지. 아까 사회개혁설에서도 루소 나왔지. 그지? 같은 인물이지.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혁명이 이루어질 기반이 되고 리그로, 달랑베르, 백과전선. 백과전선이라는 거 말 그대로 백과사전이야. 그지? 이렇게 사람은 뭐야?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과학,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에도 뭐 하는 거야? 반영이 되겠지. 그래서 17세기에는 바로크 양식이라든지 로코코 양식이 유행하고 음악에는 바로크 음악,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베토벤의 고전 음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시민혁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과학과 사상과 정치 철학과 문화를 바탕으로 제일 먼저 정치적 혁명을 이룬 나라가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인 거야. 자, 그래서 연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영국의 명예혁명이 1689년,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이 1772년,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1789년.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명예혁명이 1689년이지.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사이가 딱 100년 차이가 나는 거야. 100년. 그리고 그 100년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영준이부터 영국혁명 읽어보자. 영국혁명, 청교도혁명과 크로멜의 독재, 청교도혁명, 1642년부터 1649년. 배경, 젠트리 시민의 성장, 17세기 전후 지주층의 젠트리와 도시의 시민계급 성장. 대부분 청교도, 의회 진출하여 의회 정치 주도,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 수호, 제임스 1세의 전체 정치, 왕권 시수설과 영국 국교의 고수, 의회 무시, 청교도 탄압, 찰스 2세의 전제 정치, 청교도 박해, 의회 동의 없이 과세, 의회 권리청원 제출, 1628, 권리청원 의회 동의 없이 거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왕의 승인, 국왕의 의회 해산, 정계, 스코틀랜드의 반발, 찰스 2세의 의회 소집, 1640, 의회가 과세 요구 거부,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발발, 1642, 결과 크로멜을 이끄는 의회당 의승리, 찰스 2세 처형, 공화정 수립, 1649년. 크로멜의 독재 정치, 호국경의 취임, 의회 해산, 청교도주에 의해 임각한 독재 정치 실시, 아일랜드 정부, 항해법 제정, 항해법, 영국 시민지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영국과 그 시민지 수출빈 수출국의 선박을 이용해 수송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자, 영국의 혁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가 청교도 혁명. 이 연도를 잘 봐. 1642년부터 1649년이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뭐 할 때요? 병자호란, 정겨호란 걷고 인조가 죽었을 때가 1649년이야.
그 다음에 효종이 1659년이잖아. 그지? 우리나라가 한참 이럴 때 영국에는 벌써 뭐 한 거야?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거야. 자, 첫 번째 뭘 기억해라? 연도 1642에서 1649. 자, 그 다음에 누구를 기억하면 돼? 크로멜을 기억하면 돼. 의회파를 이끌었던 사람이지. 그리고 이제 찰스 1세를 처형한 거야. 공화정을 수립해서 이 사람이 이끌고 가 그 정치를. 이 사람이 호국격 요종대경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근데 오히려 이 사람도 의회를 해산하고 청교도주의에 입각해서 아주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주장해. 금욕이라는 건 뭐야? 웃지도 마라, 노래도 부르지 마라, 연극도 공연하지 마라 이런 식인 거야. 금욕주의, 독재정치.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항해법을 제정해서 철저하게 뭐 한 거야?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영국과 그 식민지 및 수출국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하도록 한 규정이야. 이해가? 영국과 그 식민지 및 수출국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하도록 한 규정, 항해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예혁명과 의회정치 이렇게 읽어보자. 명예혁명과 의회정치의 발전. 명예혁명 1688. 배경 왕정 복고 찰스 2세가 신가톨릭적 전체정치 실시. 전제정치야. 전지정치 실시. 의회가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제정해 대응. 제임스 2세의 전지정치. 심사법과 인신보호법 폐지 등. 전개. 의회가 제임스 2세 추방.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와 그의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 1688. 의회가 제출한 권리 정전을 국왕이 승인. 1689.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 주제의 토대 마련. 권리 정전. 입회의 입헌 공고 과세 승인 등을 인정하였다. 제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4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6조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평상시에 왕국 내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정치의 발전. 옛 여왕 때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대영제국 수립. 1707년. 독일의 하노버공 조지 1세 주기. 하노버 엄주 개청. 1714. 내각 책임제 시작.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 특유의 전통이 세워졌다. 자, 명예혁명은 1688. 근데 이제 사인을 한 건 언제야? 1689. 그래서 선생님 1689로 선생님 아예 그냥 외워버려. 그래서 입헌 군주제의 토대를 마련을 하게 되지. 자, 1689. 오케이. 자, 그다음 미국 혁명 넘어가자. 혁명 전의 아메리카. 17세기부터 영국인들이 종교적 자유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북아메리카에 이주. 18세기 전반 대서양 연안의 13개의 식민지 건설, 독자적인 의회 구성. 식민지인들은 광범위한 자치를 누렸다. 미국 독립전쟁 배경. 7년 전쟁으로 영국 재정 악화, 영국의 중상주의 정치 강화, 식민지의 이인지세, 차세 등 부가, 식민지인들의 압세거부, 보스턴 차 사건 1773년.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구에서 영국 동인도 행사에 배에 실려있던 차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다. 영국의 보스턴 항구 폐쇄, 제1차 대륙회의 개최, 영국의 탄압 조치 철회 요구, 1774년 렉시턴 전투,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출동으로 독립전쟁 시작, 제2차 대륙회의 개최, 총사령관의 워싱턴 임명, 독립선언문 발표, 1776년, 천부 인권, 국민 주권, 저항권 등 민주주의의 원리가 담겨있다. 결과 식민지군의 승리, 식민지군의 요크타운 전투 승리, 파리 조약 체결, 13개 주 식민지의 독립 인정, 1784년 아메리카 합중국, 미합중국 탄생,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헌법 개정, 연방정부 수립, 초대통령의 워싱턴 선출,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수립, 1789년. 자,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은 미국 독립에 있어서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때가 언제야? 1776년. 6년 독립선언문 발표. 이거를 중심으로 선생님은 외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독립이 인정된 건 1783년이고 연방주의와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건 1789년. 1789년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그 해야. 이해가 가? 자,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 읽어보자.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 혁명. 배경, 구제도의 모순, 시민교육 성장, 국가재정 악화. 제1, 2신부는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반면 제3신부는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정치 참여에는 제한을 받았다. 발발. 루이 16세의 산부의 소집, 1789년 표결 방식을 놓고 대립, 제3신분의 국민의회 결정, 테니스 코트에서요. 국왕의 탄압, 파리 시민들의 바스티유 강압 습격, 혁명의 전국적 확산, 정계, 국민의회, 봉헌제 폐지 선언, 민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 발표, 1789년 헌법 제정, 입헌 군부제, 제3에 따른 제한 선거제 규정, 입법 의회 소집, 1790여 년 입법의회,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혁명 분쟁 시작,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에 시달린 파리 민众, 샹클로트의 왕공 습격, 왕권 정치, 국민공회 수립, 1792년 국민공회, 공화정 선포, 자코벤파 급진파의 주도로 루이 16세 처형,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 설치, 개혁 추진, 헌법 제정, 봉건적 공납 폐지, 징병제 의무 교육 최고 가격제 시행 등 테르미도르 반동, 로베스피에르 처형, 중소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통제. 그럼 급진파 설명이네. 총재 정부, 5명의 총재가 주도, 국내외 혼란 지속,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붕괴, 1799년. 두 번째 나폴레옹 시대. 나폴레옹 시대 통영 정부, 나폴레옹이 제1통영에 오른 1799년, 대프랑스 동맹 격파, 내정 개혁, 나폴레옹 법전 변찬, 나폴레옹의 제1 재정 수립과 몰락, 재정 수립,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 1804년, 유럽 대륙 대부분 재패,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패배, 대륙 봉쇄력 발표, 1806년, 몰락, 대륙 봉쇄력을 어긴 러시아 원정 실패, 나폴레옹의 엘바섬 유배 탈출, 워털루 전투 패배, 1815년로 몰락. 자, 프랑스 혁명하면 1789년.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이 1689년이고 딱 100년 뒤가 1789년. 자, 재미있는 거는 여기 보면 전개 보면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요게를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게 불과 10년밖에 안 돼.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뭐한 거야? 바뀐 거야. 그래서 5명의 총재가 주도하는 총재정부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나폴레옹이 뭐가 되는 거야? 제1통령에 오르고 그 다음에 1804년에 황제가 돼서 1815년에 몰락할 때까지 뭐 하는 거야? 11년 동안 권력을 누리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한다. 1789년에 혁명이 시작이 돼서 10년 동안에 뭐 했다라는 거야?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혼란이 가중이 돼. 그래서 뭐야?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제1통령이 되고 1804년에 뭐가 되는 거야? 황제가 돼서 1815년에 몰락할 때까지 뭐하는 거야? 황제로 프랑스에 황제가 있는 나라가 되는 거야. 얘가 제정이 되는 거야.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이 되는 거지. 얘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 국민국가에서 나폴레옹을 이제 잡아서 유배 보내서 죽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비인체자라고 해서 혁명을 아예 없었던 걸로 해. 무슨 혁명?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려놔. 자, 여기서 보면 비인체자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의 주도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지. 빈 회의 개최. 복고주의라는 건 왕을 다시 안 친다는 거야. 복고. 오케이? 예전으로 돌린다는 얘기야. 정통주의 표방,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해. 그래서 동료가 된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탄압을 해도 버스 사람들은 뭘 하는 거야?
왕도 우리가 뭐 해버릴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그지? 국민들이 뭐 할 수 있다? 나라의 통치 방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하나 프랑스가 셀프게 된 거잖아. 자, 동료. 독일의 무르시안 샤프트 운동, 이탈리아 카르보나리 당의 개혁 추진, 영국의 지원, 미국의 멀로 선언. 멀로 선언은 뭐냐면은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간섭하지 않겠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 가속화, 그리스가 독립돼 1829년에. 자, 이러면서 아무리 사람들을 막으려고 해도 자유주의는 벌써 뭐 하고 있는 거야? 확산이 된 거야. 그래서 프랑스에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 그게 뭐야? 프랑스 7월 혁명 1830년. 부르봉 왕실 부활,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 자유주의자 파리 시민들의 봉기, 루이 필리프 즉위, 입헌 군주제 수립 7월 왕정. 그 다음에 2월 혁명 1848년 소수 부유층의 권력 독점, 선거권 제한, 중하층 시민 계급과 노동자들의 봉기에 선거권 확대 요구, 루이 필리프 퇴위, 제2공화정 수립. 이후의 상황, 루이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 제2 제정이 되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파리 코민이 결성된다. 자, 레미제라블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1830년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영국은 의회 주도로 개혁을 계속 추진해서 심사법 폐지하고 가톨릭 해방법 제정하고 제1차 선거법 개정, 부패 선거구 폐지해버리고 차티스트 운동, 노동운동이야 전개, 그 다음에 공물법, 항해법 폐지해버려. 이러면서 영국은 계속해서 또 발전을 해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역시 뭐해?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겠지.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와 독일. 자, 이탈리아는 카보르가 오스트리아 격파를 해서 중북부 이탈리아를 병합해 가리발디가 시칠리아 나폴리를 점령한 후에 사르디니아의 국왕에게 바치고 이탈리아 왕국이 드디어 탄생하는 거야. 그 전까지 이탈리아는 나라라는 없어. 그냥 모양과 작은 도시. 각각의 도시국가이지. 베네치아 교황령 병합해버리고. 자, 독일은 관세 동맹을 체결해. 우리가 독일도 300개가 넘는 작은 공국들의 나라였잖아. 그래서 그 공국들이 서로 뭐야? 야, 우리끼리는 무역할 때 관세를 매기지? 맞아. 이게 관세 동맹이야. 1834년.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정치적 통일 방안 논의, 그렇지만 실패. 비스마르크의 철을 정책 추진, 덴마크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독일 연방이 창설이 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이때 전쟁에서 승리한 게 바로 루이 나폴레옹 황제야. 얘를 납치해버리잖아. 루이 나폴레옹이 누구야? 저기 죽은 나폴레옹의 조카야. 같은 나폴레옹이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줬더니 이 사람이 뭐하는 거야? 나도 우리 삼촌처럼 황제를 할 거야 하면서 황제 선언을 해버린 거야,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게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 때 그 프랑스와의 전쟁이 누구인 거야? 바로 이 루이 나폴레옹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독일 제국이 성립되지. 빌헬름 1세의 황제 즉위 1871년. 자, 미국과 러시아도 발전해. 자, 미국은 남북 전쟁을 겪게 되지. 남부와 북부의 대립,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남부가 연방을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 그래서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해. 1861년.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게티스버그 전투를 계기로 북부가 승리해. 1865년. 자, 전쟁 이후 대륙횡단 철도가 부설되면서 아주 경제가 급성장을 하게 되지. 자, 남북전쟁이 발발하던 1861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지? 그 세우정치 세조 정치 왕은 누구야? 철종. 철종 1863년이니까 그렇지? 철종 때. 자, 그다음에 러시아 19세기 농노제가 계속 유지돼.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때까지도 뭐인 거야? 농노제가 존재했었어. 차르의 전제 정치가 여전히 실시됐고, 데카블리스트의 봉기, 크림 전쟁 패배,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문화로드 운동이 전개가 되고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되지. 여기 문화로드라고 얘기 듣네. 많이 듣던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1920년대 문화로드 운동이 전개되잖아. 이 똑같은 문화로드 운동 얘기하는 거지. 문화로드 운동이라는 건 지식인들한테 어디로 가라는 거야? 농촌으로 가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고 그들에게 뭐 해라? 글자를 가르치고. 문맹 퇴치 운동이지. 자, 여기 풀어보자. 자, 그럼 오늘 국어를 하면 되는 날이지? 도덕 채점하고 국어. 도덕 채점하고 국어. 도덕이 28에 37이지? 자아에 대해서 했었지, 지난주에 자아. 그래서 도덕적 신념이 필요하다 얘기했었지. 자, 30쪽 기본 문제. 1번에 기억은 B, 이유는 A. 자, 2번에 자아 발견.
3번에 1번은 자아 정체성, 2번은 도덕적 자아, 3번은 도덕적 정체성. 자, 4번에 1번 OXOO, 5번에 신념, 도덕적 신념, 6번에 OOO. 자, 내신 대비 문제 보자. 31에서 37까지 간다. 1번에 1, 2번에 4, 3번에 4, 4번에 4, 5번에 2, 6번에 5. 7번은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에 3, 9번에 3, 10번에 5, 11번에 3, 12번에 4, 13번에 4. 자, 14번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 자, 15번에 3, 16번에 5, 17번에 5, 18번에 1, 19번에 2, 20번에 2, 21번에 5, 22번은 자존감을 키우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오케이. 자존감, 긍정적인 사고. 23번에 4. 24번은 24번은 뭐야? 도덕적 인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 아무도 생각 안 나? 오 마이 갓, 진짜. 아무도 생각이 안 나? 아마 흔하게는 마더 테라사도 있을 수 있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삶이다. 뭐 장기료 박사도 있을 수 있고, 위일한 박사도 있을 수 있고. 큰일이네. 도덕적인 모범이 하나도 없다니. 자, 25번에 1번, 26번에 3번, 27번에 4번, 28번에 1번. 자, 29번은 도덕적 신념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신념이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아무래도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30번에 5번, 31번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강요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지. 32번에 5번, 33번에 3번, 34번에 4번. 여기까지지. 다음 주에 이제 다음에 도덕할 때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하는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가면. 자, 국어 보자. 우리 27에서 42까지 간 건가? 42까지 진도 나간 거지? 그러면 이제 2단원 헤아려 읽고 맞춰 쓰고. 오케이? 네. 죄송해요. 이거 끝났어. 자, 보자. 2단원이 다시 올게. 헤아려서 읽고 맞춰서 쓰고잖아. 여기 왜 배울까를 한번 보면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결말을 미리 짐작해보고 자신이 예측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지를 확인하곤 한다. 뭐 그럴 거야, 뭐 저럴 거야, 그리고 그러지. 결말을 예측하기 위해 우리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성격, 사건의 흐름과 같은 정보를 활용하는데, 그렇지. 이런 걸 활용하지 막연히 뜬금없이 갑자기 뭐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진 않지. 이는 글을 읽거나 쓸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미리 짐작하면서 글을 읽는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 중 주제와 관련된 것만 선별하여 글을 쓴다. 글의 내용이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을 잘 읽고 잘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잘 읽고 잘 쓴다는 건 뭐야? 글 속에 담긴 정보를 잘 찾아낸다라는 얘기지. 지금 다양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왜 배울까? 자, 뭘 배울까? 예? 차. 예. 네. 표를 내가 어디 놨겠지? 네. 자, 뭘 배울까 보면 이 단원에서는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을 기르기 위해 자신의 배경 지식과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하며 읽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거야. 예측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맥락. 배경 지식과 읽기 맥락. 맥락이라는 게 뭐야? 어떤 상황에서 누가, 그지? 무엇을 막 이런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거 맥락이지.
그리고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성 있는 글을 써 볼 것이다. 니네 지금 학교 원어민 수업은 국어 어디까지 갔어? 저희 지금 국어가 예측하면 읽기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딱 이거 하고 있어? 네. 자, 쏟아는 개념 길잡이 용어면 예측하며 읽기,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미리 짐작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 예측하며 읽기 방법, 독자의 배경 지식,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 글쓴이와 관련된 정보, 차례에 드러나는 정보 등. 그지? 그러니까 독자, 읽는 사람의 배경 지식에 따라 예측하는 어떤 범위나 깊이가 굉장히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낱말이나 문장의 뜻, 글의 구조, 이어질 내용, 글의 결말, 글쓴이의 주장과 의도,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예측할 수 있느냐, 그지? 자,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집중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 자, 설명하는 글,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등 알기 쉽게 풀이하여 독자가 설명하려는 대상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글이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의 주 목적은 이해가 주 목적이지. 설명하는 글의 구조는 단순해. 처음, 가운데, 끝. 아니면 다른 말로 머릿말, 본문, 맺은말. 뭐라고 부르든 간에 세 개로 구성되지. 설명하는 글의 처음 시작에는 설명의 대상, 글쓰게 된 뭐 동기나 이유, 목적 등을 밝히지. 그 다음에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게 되고, 이제 본문에서 뭐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설명의 방식을 갖고 뭐 비교, 대조, 예시, 분류, 분석, 뭐지? 인과, 과정, 서사, 뭐 여러 가지, 그지? 묘사, 인용. 자, 끝맺음만 설명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정리하지. 앞으로 전망이나 독자에 대한 당부를 제시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예측하며 이렇게 해서 관계는 첫이상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나오지. 관계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지. 작가는 이철우고, 그래서 글쓴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쭉 관계는 첫이상부터 시작된다. 그럼 이제 요 파트를 읽고 문제 풀어오면 되지. 요즘 그 온라인 국어 시간에 그 은수 좋은 날 나와요. 아, 오늘은 현진만의 무수나. 네. 야, 그 읽었던 작품이 나와서 좀 더 익숙하겠다. 네. 김첨지라는 거구나. 네. 그 목소리. 맞아. 김천식이. 아, 뭐 성우가 읽어줘? 아니 로봇이 이거 있는 거 같아. 아니, 자. 로봇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이 따로 읽었겠지. 61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와야 돼. 이게 지금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 끝이 여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뭐 세 가지 나누어서 3일이면 끝나니까. 그거 해오고 44챕터 표반 490쪽. 미스 헤비숍과 에스컬러는 화장대가 있고 벽에 촛대에 촛불이 밝혀진 그 방에 있었다. 미스 헤비숍은 난로가 소파에, 에스컬러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방에 들어가자 두 사람은 나를 보고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이 주고받는 시선에서 그것을 느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지, 피? 미스 헤비숍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꽤 당혹스러워하는 눈빛이었다. 에스컬러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보았지만 곧바로 다시 손을 움직였다. 그녀의 손놀림으로 보아 내가 진짜 은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아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수화로 이야기하듯. 어제 에스털에게 할 말이 있어서 리치먼드에 갔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여기 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뒤따라왔습니다. 미스 헤비숍이 나에게 앉으라고 서너 번 손짓을 했다. 나는 화장대 옆 의자에 앉았다. 예전에 그녀가 이 의자에 앉아있던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모든 파멸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나에게 꼭 어울리는 자리처럼 보였다. 에스털에게 하려던 말은 잠시 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놀라거나 불쾌하실 일은 아닙니다. 미스 헤비숍. 지금 저는 당신께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불행하니까요. 미스 헤비숍은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에스털레는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도 않았고 뜨개질을 멈추지도 않았지만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제 은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 재산을 포함하여 그 무엇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사정이 있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밀이 얽힌 문제니까요. 나는 잠시 입을 다물고 에스털레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미시 헤비숍이 나에게 되물었다. 내 비밀이 아니라 남의 비밀? 그래서 처음에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을 때
제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저 건넌 마을에서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다른 아이였어도 상관없었을 일. 그러니까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변덕을 맞춰준 대가를 받는 하인과 다름없는 일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것뿐이었죠. 그래, 핏, 네 말이 맞다. 미스 헤비숍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제거스 씨는 미스 헤비숍은 단호한 어조로 내 말을 끊었다. 제거스 씨는 그 일과 전혀 관련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가 내 변호인인 동시에 내 은인의 변호사이기도 한 것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해. 그에게는 우리 말고도 많은 고객들이 있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이야. 아무튼 이건 누군가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미스 헤드숍의 집으로 핍이 오게 된 건 그냥 우연일 뿐이라는 거야. 일부러 부른 게 아니라 그녀의 초췌한 얼굴에는 구태여 무엇을 감추거나 피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오랜 세월 착각에 빠져 있는데도 당신은 오히려 저의 착각을 부추겼죠? 그래, 내가 부추겼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호의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호의를 바라는 거지? 미스 헤비숍은 언성을 높이며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쳤다. 에스털러가 놀란 얼굴로 격하게 화를 내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나의 항의는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항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에 잠긴 듯 앉아있었다. 그래 알았다. 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나는 그녀를 달래줄 요량으로 계속 말을 했다. 그때 이곳에서 봉사하고 후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도제가 되었으니까요. 방금 드린 질문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하지만 사심 없는 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스 헤비션께서는 제 착각을 부추김으로써 욕심 많은 친척들을 혼내주셨죠? 혹은 속였다고?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하셨죠? 그래, 그들이 멋대로 착각한 거다. 너처럼.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럼 내가 그들이나 너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부탁한단 말이냐? 너희들은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어. 난 덫을 놓지도 않았고. 그녀가 또다시 격렬하게 화를 내는 바람에 나는 그녀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런던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미스 헤비숍의 친척 집에서 지냈고 지금도 그 가족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슈 포키 씨와 그의 아들 허버트를 나쁜 사람들을 여기시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얘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친구 때문이야. 모든 이제 오해가 다 밝혀졌고 자기하고 미스 헤비숍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알지만 미스 헤비숍한테 네 친척들 중에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죽고 재산을 달아하려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얘기해주려 여기 온 거야. 음흉하거나 비열한 짓 따위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믿든 말든 저는 거짓되고 비겁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내 친구니까 그런 게로구나. 안 믿는 거지. 그들은 제가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여겼을 때도 저를 친구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반면 세라 포키과 미스 조지에나 커밀라 부인은 저를 좋아하지 않게 여겼죠. 내가 그 두 사람을 다른 친척들과 비교하자 미스 헤비숍은 그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기뻤다. 그녀는 잠시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냐? 부디 다른 친척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같은 푸틀인지는 몰라도 같은 성품은 아니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며 또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냐? 나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저는 간사한 인간이 못 되는지라 원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네요. 미스 헤비숍, 제 친구 허버트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에 금전적인 도움을 베풀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가 모르게 말입니다. 어째서 그가 모르게 도와야 하지? 미스 헤비숍은 지팡이에 손을 올려놓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그런 식으로 2년 전부터 그를 도와주었거든요. 이 비밀은 끝까지 지켜졌으면 합니다. 어째서 제가 그를 계속 도울 수 없는지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제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미스 헤비숍은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난로불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가운데 서서히 타들어가는 촛불 아래서 그녀가 꽤 오래 난로불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빨갛게 달아오르는 석탄 덩어리가 바스러지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돌아온 듯 멍하니 그러나 다시 주의 깊게 나를 돌아보았다. 그동안 에스털레는 계속 뜨개질만 했다. 미스 헤비숍은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던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또 나는 에스텔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말했다. 에스텔러,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진심으로 사랑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 넌 분명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거야. 에스텔레가 눈을 들었다. 그녀는 뜨개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미스 헤비숍은 나와 에스텔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착각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이 말을 좀 더 일찍 했을 텐데 나는 미스 헤비숍이 우리 둘을 맺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감정을 고백하지 않고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에스텔레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뜨개질을 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나는 고개짓에 대답하듯 말했다. 나도 알아. 이젠 너를 내 것이라고 말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당장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가난해질지, 어디로 가게 될지조차 모르니까. 하지만 난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이 집에서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표정으로 손가락을 부지런히 눌리며 다시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짓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가련한 소년의 감수성에 불을 붙여 그 오랜 세월 공허한 희망을 품게 하고 허황된 꿈을 쫓게 하면서 고통에 빠뜨렸다면 미스 헤비숍은 그야말로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미스 헤비숍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 그저 자신의 고통을 견뎌내느라 나의 고통 따위는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때 미스 헤비숍은 나와 에스텔레를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에스텔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너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있나 봐. 그걸 뭐라고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한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하지만 그뿐이야. 네 말은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없어. 난 네 말에 전혀 관심 없어.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경고했잖아. 안 그래? 그랬지. 나는 비참한 심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그게 나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지? 그렇지? 그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러길 바랬어. 넌 이토록 젊고 예쁘고 순수하니까. 에스텔러, 그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야. 내 본성이긴 해. 내 안의 본성이야. 그나마 너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말하는 거야. 그 이상은 아니야. 에스텔러가 힘주어 말했다. 벤틀리 드러물이 여기까지 너를 쫓아왔지? 그래, 맞아. 에스텔러는 그를 몹시 경멸하고 아무 관심 없다는 투로 대답했다.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함께 말을 타고 오늘 함께 식사하기로 했지? 그녀는 조금 놀라는 듯 했으나 맞다고 대답했다. 너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에스텔러. 그녀가 처음으로 뜨개질을 멈추고 화난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다 잊었어? 넌 아직도 내가 진심을 숨기고 있다고 믿는 거니? 그와 결혼할 건 아니지? 그녀는 미스 헤비숍을 흘깃 바라보고 손에서 뜨개질감을 놓지 않은 채 생각하더니 말했다. 너한테 말 못할 이유가 없지. 그래, 난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순간 나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 감정은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내가 느낀 고통에 비하면 말이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스 헤비숍의 얼굴이 유령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비참한 슬픔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녀의 그런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에스텔러, 제발 미스 헤비숍의 의도대로 치명적인 나락을 향해 발을 들여놓지는 마. 나 같은 건 평생 거들떠 보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 이미 그러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적어도 드러블보다 나은 사람을 고르도록 해. 미스 헤비숍이 너와 그 녀석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건 너를 숭배하는 훌륭한 신랑감들과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모욕과 상처를 안겨주기 위해서야. 그들 중 몇몇은 나만큼은 아니겠지만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 차라리 그런다면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너의 행복을 위해. 내가 간절하게 호소하자 에스텔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나의 진심을 이해했다면 동정심을 품었을 것이다. 그녀는 조금 부드럽게 말했다. 난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지금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이고 곧 식을 올릴 예정이야. 그래도 너는 왜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 이름을 비난하듯 들먹이지? 이 결혼은 나 혼자 결정한 거야. 네가 결정했다고? 그 난폭한 인간에게 스스로를 내던지겠다는 결정을? 그럼 나를 누구에게 내던져야 하는 거니? 내 마음이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바로 느끼는 사람? 거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나도 잘 살아갈 거고 남편도 그럴 거야. 네가 말한 이 치명적인 나락을 말하자면 미스 헤비숍이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이런 재미없는 삶에 넌더리가 나.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단 말이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는 결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에스텔레가 냉소를 머금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심한 쓰레기하고 그런 야비한 얼간이하고 결혼하다니. 나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걱정 마. 내가 그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을 테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진 않을 거야. 자, 악수나 하자. 작별 인사야. 몽상가 소년. 아니, 이젠 사내라고 해야 되나? 에스텔러, 내가 영국에 남아 얼굴을 들고 다닌다 해도 드물러 드러물의 아내가 된 너를 볼 수는 없을 거야. 참으로겠지만 쓰듯이 눈물이 기어코 그녀의 손등에 떨어졌다.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그래봤자 금세 잊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에스털러. 일주일이면 충분해. 그럼 나 따위 깨끗이 잊어버릴 거라고. 어떻게 놀리죠? 넌 내 목숨이야. 내 일부야. 처음 이 저택에 왔을 때 거칠고 척박한 소년이었을 때부터 내가 읽는 책 한 줄마다 내가 있었지. 물론 그때 내 여린 가슴을 후회 팠지만 그 이후부터 강, 돛담배, 습지대, 구름, 빛, 어두운 바람, 숲, 바다, 길거리 내 눈에 들어온 모든 풍경은 속에 내가 있었어. 내 머리에 떠오르는 온갖 아름다운 공상의 화신이 바로 너야. 너의 존재와 영향력은 런던에서 가장 튼튼한 건물의 가장 큰 돌보다 더 실감할 수 있는 것이었어. 그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보다 차라리 그 돌들을 네 손에 올려놓는 것이 더 쉬울 거야.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변함없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넌 내 인격의 일부로 남을 거야. 조금 있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의 일부로 말이야. 하지만 지금 이별하는 순간에는 좋은 면으로 여울게.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 투영된 너를 기억할게. 비록 지금 너 때문에 못 견디게 괴롭지만 너는 나에게 항상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을 훨씬 많이 끼쳤으니까. 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디 너를 용서해 주시기를. 극단적인 불행 속에서 어떤 정신으로 이런 말들을 내뱉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열렬한 고백이 몸속 깊은 상처에서 피가 솟듯 내 안에서 터져나왔다. 나는 그녀의 손에 입술을 대고 한참이나 그러고 있다가 떠났다. 에스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이 유령 같은 미스 헤비숍은 여전히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연민과 후회로 가득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유령 같은 그녀의 모습을 잊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나는 저택 문을 나섰을 때 햇빛마저 거기 들어갈 때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몸을 숨기듯 샛길로만 걸어갔다. 나는 런던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여관으로 돌아와 드러물의 얼굴을 보기는 죽기보다 싫었고 마차를 타고 사람들 틈에 썩여가고 싶지도 않았다. 이런 때 몸을 혹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혹사가 뭐예요? 괴롭히는 거. 런던교를 건넜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나는 진흙투성이에 녹초가 되었다. 야근하던 수희가 문을 열어주기 전에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그다지 불쾌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기억을 돕기 위해 이름을 말해주었다.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나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전해드릴 쪽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꼭 여기서 편지를 읽으라고 전해달라더군요. 나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다. 수신이는 플릭핏 귀하였고 그 위에 꼭 그 자리에서 읽어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수희가 등불을 비춰주는 가운데 쪽지를 펴자 웸이게 글씨가 보였다.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44챕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이 44챕터에서 큰 변화를 맞이한 사람이 미스 헤비숍이야. 자기가 한 번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에스텔라와 핍의 삶을 완전히 무한과 피폐하게 망가뜨렸다는 걸 깨닫게 돼. 그러니까 핍이라는 이 순수한 아이, 사실은 핍도 철이 없지. 그 유산으로 받은 돈을 방탕하게 쓰고 빚을 지고, 그지? 그런데도 얘가 얼마나 순수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모든 걸 다 잃게 된 이 순간에 얘가 도와달라고 한 게 누구야? 미스 헤비숍한테 허버트라는 친구. 그지? 당신 친척들 중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내가 아니야 걔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도 비밀리에. 그러면서 뭐라고 2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해왔다. 거기서 미스 헤비숍이 되게 놀라는 거야. 사람이 사악한 것만은 아니구나. 두 번째, 에스텔라에 대한 사랑의 고백. 이제 미스 헤비숍이 너무 놀라는 거지. 세상에는 다 남자들은 증오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여겼는데 핍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미스 헤비숍이 깨달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뭐 했다라는 거야? 복수와 절망감에 빠져서 인생의 아름다운 면을 다 모아가서 거야. 노처벌을 한 거야. 그리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싶은 에스텔라의 삶을 완전히 모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에스텔라의 마음은 완전히 사막이지, 사막. 피비의 눈물과 이 호소 어린 사랑을 듣고도 에스텔라는 전혀 아무런 느낌도 가질 수가 없지. 그런 괴물을 누가 키운 거야? 여기서 이 44챕터가 상당히 이 선생님이 이 전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요. 큰 변화가 있고 이 이후의 작품이 약간 추리소설 같이 뭐 하는 거야? 쫓기고 뭐 도망가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흥미의 요소지. 이 작품 전체에 걸쳐져 있는 사랑의 힘, 순수한 마음의 힘이 갖고 있는 건 이 44챕터에서 거의 다 그냥 뭐가 돼? 완성이 되는 거야. 자, 다음 주에 45, 46, 47 세 개 읽고 오자. 자,
선생님이 44챕터 전체 다 읽어준 이유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어떤 거의 주제가 여기 44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45부터는 그냥 뭐인 거야? 자, 어떤 이제 비밀이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지고 쫓기고 막 이런 어떤 모험에 가까운 파트라고 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책상은 책상이다. 11시 13분이네. 책이 아예 없어? 책상은 책상이다. 가져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선생님 책을 줄 테니까 읽고 이 책을 다시 갖다 줘. 책이 얇아서 못 찾을 수도 있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선생님이 왜냐면 이 밑줄 그은 거, 뭐 표시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선생님한테는 중요해서 그래. 알겠지? 다음 주에 책상은 책상이다. 지금 우리 노인과 바다 했고 갈매기의 꿈 아직 안 했지. 그 다음에 나쁜 과학자 했고. 그럼 다음 주에 책상은 책상에다 다시 할게. 정리는 공책에다가 아니, 포스트잇에다 해갖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리고 일단 책 찾아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책상은 책상에다. 선생님이 뭐 중고가 하나 있을 것 같아. 만약 있으면 그거 갖다 줘. 만약 다음 주 없으면 그걸 선생님 갖다 줄게. 네. 자, 수민이도 이거 꼭 읽어. 굉장히 짧은 단편들만 있어. 굉장히 짧아. 뭐 한 편당 끼껏해야 5, 6장도 안 돼. 그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사람 주인공들이 다 남자고 너희 아버지 나이대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봐. 왜 이 작가는 모든 주인공을 공통점이 뭐냐면 외로운 사람들이야. 외로운 중년. 그지? 외로운 중년. 왜 외로운 중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책상은 책상이다가 유명하기는 해. 왜 유명하냐면 이게 언어의 우리 특징 중에 사회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서로 약속이라고 했잖아. 언어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을 깨. 책상을 따른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거의 이 책을 많이 읽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은 진짜 이 작품의 매력은 책상은 책상이다도 매력이지만 전체 단편을 꿰뚫고 있는 그 고독 존재하지만 어떤 존재야? 존재하지 않는 존재. 너희 아버지 한번 잘 봐봐. 막 일하고 돈 벌고 막 하지만 진짜 이해받고 소통은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우리 사회에서 우리 흔한 말로 꼰대, 아재, 웃음 코드조차도 맞지가 않지. 그런 존재의 어떤 외로운 삶을 잘 표현하고 있어. 자, 208쪽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자. 다음 주에 이제 신은 광복 이후로 들어간다. 오늘 수고했어.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찾아.